우파와 좌파 판단 기준을 시작하겠습니다. 도면을 통해서 법치 실현 과정을 살펴보았죠. 이 법치가 무엇인가 이런 걸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의회를 구성하고 법을 제정하고 시행하는 것이 과연 법치인가? 그래요. 특정 신분의 사람들, 또 특정 지역 주민들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서 법을 제정하고 시행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 인치라는 거예요. 그 고대 왕국이 왕을 위한 법을 제정하고 시행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법치를 가장한 인치죠, 그것은. 그래요. 근데 근대국가에서 법치라는 건 뭔가요? 근대화 이념에 따라서 법을 제정하고 시행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다 인치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도면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건 뭔가요? 쭉 법 제정부터 보면 다 차단기가 있다는 거예요. 차단할 수 있게 돼 있죠. 상원이 있는 곳에서는 상원에서 차단이 되고 행정부 수반이 차단할 수도 있고 차단 장치가 많다는 거예요. 사회적 차단 장치로 보면 되는 거죠. 그 도면에 보면 뭐가 돼 있나요? 근대 국가에서는 권력 분립이 돼 있죠. 권력 분립이 돼 있고 차단 장치가 많더라. 근대 국가의 특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특징을 알아야지 그게 위헌인지 아닌지도 안다는 거예요. 왜 권력 분립을 하고 이 차단 장치를 많이 설치해 놨을까? 그 이유가 뭘까요? 특정 집단이나 특정 개인이 권력을 장악하지 못하게 해놨다는 거예요. 권력의 사유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권력 분립과 이렇게 차단 장치를 많이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고대 왕국하고 같나요? 다른가요? 완전히 다른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정치 제도 역시. 그럼 공산주의랑 비교해 보자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어떤가요? 차단 장치가 있나요, 없나요? 일당 독재를 한다는 거예요. 일당 독재와 1인 독재를 허용하죠. 무엇과 비슷한가요? 고대 왕국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경제 시스템이나 정치 시스템이나. 근대 국가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그걸 알아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래요? 장악을 하지 못하게 해놨을까요? 장악을 하게 되면 권력에 의한 생산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또 그러다 보면 신분제도를 수립하려고 하고 국민들이 재산을 약탈하려 하고 인권을 누린하려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권력 분립을 수립하고 이 차단 장치를 많이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게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러한 것을 알고 역사를 살펴보면 이해하는 데 좀 크게 도움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도면을 활용하여 한국의 법치 실현을 살펴보자. 조선 왕실은 왕과 왕실의 이익을 위한 인치를 실시했다. 그렇죠 뭐. 법전이 있고 법전이 있는 법이 집행되고 적용된다고 하여 법치인 것은 아니다. 그래요. 법이 있다 해서 법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법을 집행하더라도 법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법이 특정 개인과 특정 집단의 이익을 보장하는 법이라면 그러한 법은 법치를 가장한 인치에 따릅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특정 개인과 특정 집단을 위해서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법을 제정하고 시행해요. 그건 그냥 인치라는 거예요. 법을 동원한 인치인 거죠. 조선시대에도 경국대전이나 대정통평과 같은 법전이 있었지만 인치라고 말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뭐 있을 뿐 뭐 잘 법에 따라서 집행한 것도 아니지만 특정 개인과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제정된 법을 시행한다. 법을 통해서 시행하더라도 그것은 그냥 인치를 가장한 법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조선의 귀족이라고 말할 수 있는 양반은 공직에 진출할 수 있었는데 고위공직자에게는 막강한 권한이 부여되었다. 특히 지방관에는 행정권, 사법권, 군사권 모두 주어졌고 지방관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권한을 사용했다. 그나마 있던 법제는 이용되지 않았고 국민들의 재산은 약탈당했으며 인권은 유린되었다. 그러면 우선 법 어쨌든 간에 뭐 법칙은 아니건 간에 하여튼 뭐 법을 제정해서 시행하고 싶어. 그러면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법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 뭐가 있어야 되나요? 사법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법부가 없으면 법조만 있게 되죠. 그러면 법치가 되냐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조선을 보면 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죠. 1894년 집권에 성공한 개화파 인사들은 법치를 실현하기 위한 조치를 실시했다. 그렇죠. 법전이 있어도 법에 따라 통치하지 못하는 이유는 사법권이 독립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근대 국가에서 법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일을 해야 한다. 사법권을 독립시켜 사법부를 구성해야 하고 근대화 이념에 따른 법을 제정하여 시행해야 한다. 개화파 인사들은 사법부를 구성해야 하고 사법권을 행사하는 뭐 독립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일단 사법부는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행사하는 개화파 인사들은 이러한 사실을 정확히 알았고 개화파의 주요 인사인 서광범이 법치주의 실현을 위한 개혁을 맡아 이를 추진했다. 개화파 인사들은 먼저 사법부부터 구성했잖아요. 그 법치 실현을 위한 조건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 뛰어난 인사라고 했잖아요. 그 수가 너무 미미해서 그렇지. 세력이 너무 미미해서 그렇지. 그 당시에는. 1895년 서광범은 사법권을 독립시켜 사법부를 구성하고 1895년 4월 고등재판소의 초대소장을 직접 맡았다. 그 서광범이 그랬죠. 사법부의 아버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개화파 인사들은 근대화 이념에 따른 법을 제정하기 위한 시도를 했다. 시도를 했죠. 실패해서 그렇지. 그 결과 1894년 12월 발표된 조선의 계획안인 홍범 14조에는 법을 제정하여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내용이 있다. 1894년에는 이제 갑신정변 인사들을 중심으로 한 개화파 인사들이 집권하고 있었잖아요. 그 왕을 통해서 발표하게 했죠. 법치한다고. 법을 제정하겠다. 법을 제정했나요? 못했나요? 제정 못했죠. 1896년 초에 이제 개화파 인사들은 계획을 강력하게 추진하던 개화파 인사들은 권력을 상실하죠. 근데 불행한 일이었던 거죠. 한국 입장에서는. 이때 계획을 했어야 되는데 이때라도 계획을 했어야 되는 거죠. 그 전에 했으면 더 좋았고 1884년 갑신정변이 일어났을 때 했으면 더 좋았고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거죠. 민법 및 형법을 엄정히 정하여 함부로 가두거나 벌하지 말며 백성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 그 홍범 13조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갑신정변 인사들은 그렇게 생각했지만 이제 제지권에 성공하죠. 고종이. 그 법을 제정했냐는 거예요. 안 했지. 개화파 인사들은 재판소를 수립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근대화 이념에 따른 법을 제정 시행하는 데는 실패했다. 1896년 이후 아간 파천 이후 고종은 재집권에 성공했고 개화파 인사들은 정부에서 축출되었다. 사실이죠. 뭐. 재집권에 성공한 반근대적 인사인 고종은 근대법 제정 시행을 중단시켰고 결국 조선이 멸망하기 전까지 법치는 실현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1910년 대한제국으로 국호를 바꾼 조선이 멸망한 이후 조선 총독부에 의해 한반도는 통치되었다. 일본의 근대국가 수립 세력은 한반도를 일본의 영토로 편입하고 조선을 일본인으로 만들고자 했다. 이거 사실이죠. 그래요. 목적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내는 거예요. 한국의 탈레반 역사가들은 수탈이 목적이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그런 식으로 막 산업을 육성하려 하고 인프라를 건설하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세금을 투입해야 되고 수탈하려고 하면 돈 들어가는 일을 왜 해요?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 결과 한반도에서는 근대국가 수립이 추진되었고 자연히 법치에 의해 통치되었다. 그 법치를 실시할 이유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인치해버리지. 조선왕실이 고종처럼. 이익을 위해서라면. 수탈이 목적이라면. 1912년 조선 총독부 총독 데라우치 마사타케는 조선 민사령과 조선 형사령을 공포하였다. 그 법치가 실시되는 거죠, 이제. 조선 민사령과 조선 형사령은 근대법이라는 거예요. 조선 민사령과 조선 형사령은 일본의 민법과 형법을 그대로 적용한다는 일본의 다이쇼 천황의 칙령이다. 한국인들의 인권은 크게 보장되는 거죠. 그래요. 근대국가 수립 세력 인사들인 조선 총독부 총독이 사법 처리에 공개적으로 개입한 발언은 단 한 번도 없다. 그렇죠. 현 시대 한국 정치인들은 사법부에 막 개입하려고 하죠. 조선 총독부 총독은 뭐 공개적으로 뭐 개입하고 그런 적 없었다는 거예요. 모르는 글쎄요, 뭐 모르게 뭐 개입했다, 뭐 그것까지는 알 수는 없지만 뭐 공개적으로 뭐 사법부에 개입한 적 없다는 거예요. 물론 총독부 산하였죠. 그 당시 사법부는. 오히려 반대로 조선 총독부 총독들은 누구나 법치를 강조했다고 전해진다. 총독들은 항상 법치를 강조했다고 전해지죠. 인치를 안 했다는 말이에요. 근대화 이념에 입각하여 제정된 법에 따라 통치를 했으니까 법치죠. 조선 민사령과 조선 형사령은 천황의 칙령에 의하여 실시되었으니 민주정치에 의하여 한국의 법치가 실시된 것은 아니다. 그래요. 천황의 칙령에 의해서 일본법 적용시켜 조선에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민주정치는 아닌 거죠. 한국인들이 제정한 법이 아니잖아요. 선출에 의한 의원이 나쁜 법이냐? 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일본의 민법과 형법은 일본 의회에 의해 제정되었으니 민주정치에 의해 제정된 법이 적용되는 것이다. 그 일본법은 뭐냐? 민주정치에 의해 제정된 법이라는 거예요. 일본 의회에서 제정되었죠, 다. 그것이 한국인에게 적용됐다는 거예요. 한국인들이 뭐 의회 구성와서 제정하면 법이 제대로 제정이 되냐는 거예요. 현실 한국 국회들이 제정하는 법을 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일본의 민법과 형법이 적용됨으로써 고대왕국의 법이 폐기되었고 고대왕국인 조선의 법이 폐기되었죠. 실제로 근대법이 적용되었으니 한국인들의 재산은 조선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잘 보장되었고 고대왕국에서 시행되던 인권유린 역시 사라졌다. 그렇죠. 조선왕실은 근대법을 제정 시행하고자 하는 노력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으며 설사 제정하고 시행했더라도 조선왕실의 특성상 재산을 약탈하고 인권을 유린하는 강근대법을 제정하여 시행했을 것이니 다이쇼 천황은 한국의 법치와 한국인들의 삶을 향상시키는데 큰 공적이 있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왕실 보라는 거예요. 이건 다 자기가 챙기려고 하잖아요. 상업에서 돈이 되네 하니까 해상공국 설립하고 다 독점해서 이익을 얻으려 하고. 그렇죠. 사례로는 1919년 3.1 밀란 처리 과정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러면 법치가 실현되었느냐 현실에서 한번 보자는 거예요. 조선 왕실은 박국가적 행위를 하는 이들을 사형으로 처리했으며 가족들 역시 사형으로 처벌하거나 노예로 전락시켰다. 조선 왕실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인치할 때 반국가적 행위를 하면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다 사형시켰다는 거예요.
노예로 전락시키거나. 근데 조선 총독부는 어떻게 했냐? 반국가적 행위를 했을 때 한번 보자는 거죠. 3.1 밀란에 가담한 이들은 조선 총독부 입장에서는 반국가 행위에 가담한 이들이다. 반국가 행위이자 뭐 반정부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단정적으로 반국가 행위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참여한 이들이 다들 뭐 다양한 다른 목적으로 참여했을 수 있다는 거예요. 3.1 밀란의 주범이자 민족 대표라고 민족 대표라고 알려진 33인은 사법 처리되었고 그냥 잡아다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조선왕실에서 이런 폭동을 이렇게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다 잡아다 죽였다는 거예요. 동학남 보라는 거예요. 다 잡아 죽이잖아요. 근데 다 잡아 죽였냐는 거예요. 33인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2년 이하의 징역을 받고 2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았었다는 겁니다. 한 2년 정도 살다가 내보냈다는 거예요. 그 전에 방문했을 수도 있죠. 비교를 해보라는 거예요. 총독부 시절 법치가 실현되고 근대법이 적용되고 있음이 확인되는 사례이다. 3.1 밀란만 생각하지 어떻게 처리되었느냐 그 주범들은 잘 안 본다는 거예요. 조선하고 비교해보라는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안중근도 예를 들어서 일본의 영웅인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했잖아요. 그냥 잡아다 죽였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재판받게 했죠. 1894년 계합파 인사들에 의해 사법부를 수립되었다고는 하지만 근대법이 적용되지 않는 이상 인치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민사령과 형사령이 공포되기 전까지는 법치가 제대로 실시되지 않았다. 그렇게 파악이 되죠. 따라서 법치가 실현된 것은 결국 총독부 시절이다. 한국의 법치 실현에 가장 큰 공적을 남긴 두 인물은 사법부를 수립한 서광범과 근대법을 한반도에 실시한 다이쇼 천황이다. 그렇죠. 이전에 비해서 민법과 형법이 시행되니까 당연히 재산은 잘 보장되고 한국인들의 인권은 그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잘 보장되는 거죠. 따라서 서광범은 한국 사법부의 아버지라고 칭할 수 있고 다이쇼 천황은 한국 근대법의 아버지로 칭할 수 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대법이 실시되게 했으니까. 조선왕실은 그렇게 못했다는 거예요. 갑신 인사들이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1896년 이제 권력을 상실하면서 완전히 중단돼 버린 거죠. 법치 실현은. 조선 총독부 시절의 법치를 도면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조선 총독부 보자는 거예요. 일본화된 근대화 이념이 있죠. 그래요. 그 근대화 이념에 입각해서 이제 형법, 민법이 제정되었다는 거예요. 주로 이제 민간인들에게 적용되는 법이죠. 뭐 특별한 법도 있겠죠. 뭐 반국가 행위에 대한 법. 근데 보통 일반인들하고는 무관한 거니까. 제어장치가 이제 조선 총독부에 들어오는데 차단기가 있나요, 없나요? 없다는 거예요. 누가 차단할 한반도 세력이 있었냐는 거예요. 차단기는 없다. 반근대적 이념이 들어올 차단이 끊어진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조선 총독부 총독들 어떤가요? 강력한 근대국가 수립 세력인사라는 거예요. 우파이면 어떤가요? 청케이피다. 좌파 힘이 전혀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죠. 고대 가족적 생각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니까.
일본에도 고도의 간접적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조선 총독부를 장악한 근대국가 수립 세력에 저항할 수 있는 힘은 한국인들에게 없었다. 없었죠 뭐. 하지만 고대 왕국에서 유래된 관습적 생각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조선 총독부 총독들 역시 일본의 관습적 생각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니 좌파의 힘이 0파워는 아니다. 하지만 좌파의 힘이 미미하니 근대법은 온전히 제정 시행될 수 있었다. 그렇죠. 위 도면에는 차단기가 없는데 입법, 사법, 행정의 권한이 모두 총독부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차단기가 없죠 뭐. 총독부 시절 법 집행은 다음 도면과 같다. 법 집행은 어떻게 됐느냐. 뭐 사법 입법부가 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으니까 조선 총독부가 그대로 내려오는 거죠. 민간에 이제 실시가 되는 거예요. 근데 900kp가 실시되는데 완전히 실시되진 않죠. 민간에서 시행될 때는 시한이 걸리죠. 또 민간인들 자체가 한국인들 자체가 뭐 바로 수용해서 바로 집행하고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또 수용하는데도 한계가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도 제법 잘 시행이 된 거죠. 왜 그런가요? 특별히 뭐 저지할 세력도 없는 상태였던 거죠. 통상 근대화 조치를 실시하면 저항 세력이 있기 마련이지만 강력한 저항 세력이 있기 마련이죠. 원래는 총독부 시절에는 근대화 조치에 대한 저항은 거의 없었다. 뭐 그 특별한 게 없더라는 거예요. 뭐 물론 말썽이 전혀 없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항의나 특별히 뭐 근대화 조치에 대해서 뭐 저항했었냐는 거예요. 민법과 형법을 이제 제정 시행한다. 총독이 얘기하면 거기에서 막 저항하냐는 거예요. 뭐 그런 거 별로 없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자기들한테 이롭다는 걸 아니까 그렇겠죠 뭐. 1919년 3.1 밀란과 같은 반정부 시위가 있었지만 참여한 이들의 목적은 독립 조선 재건, 일본인과 한국인 사이 평등 달성이었지 근대적 조치에 대한 반발은 아니었다. 우리는 과거 조선이 좋아. 조선이 법대로 해줘. 그런 밀란이 있었냐는 거예요. 조선 왕이 하던 통치대로 해줘. 뭐 그러면 이제 재산 약탈되고 인권 유린되는데. 그러니까 그 총독부 시절에 일어난 밀란들도 그 성격을 잘 보라는 거예요. 국민들을 상대로 통치를 하는 거죠. 형법과 민법을 제정해서 시행하는 것은. 거기에 대한 반발은 없었다는 거예요. 살기 좋았다는 거예요. 조선시대에 비해서.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는 밀란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대법을 실시한다고 하여 즉각적으로 법치가 실시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미개인들은 관습적 생각에 따라 행동한다. 공직자나 민간인이나 법치를 익히는데 시간이 걸린다. 익히고 실천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에서 법치가 720kP만큼 실현되었다고 도면에 표시했는데 이는 당시 한반도나 만주에 살던 한국인들은 대부분 제국의 하수인이 되어 총독부의 통치를 잘 따랐기 때문이다. 그렇죠. 다른 종족들이 다 그렇게 평가하고 그런 근거가 많죠. 예전에 다 설명했죠. 영향력은 80%가 실현된 720kP로 표시했는데 1940년 창씨 개명할 때 약 80% 정도가 참여한 것을 참조로 하여 표시하였다. 그렇죠 뭐. 정책도 잘 따랐다는 거예요. 그 시대 한국인들은 공직에 참여하거나 언론활동 및 집회시위를 통하여 법치에 영향을 미쳤다. 그래요. 공직에도 많이 참여했죠. 기본적으로 총독부가 수립될 때 군대 외에는 관리들을 파면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대로 썼다는 거예요.
군대는 뭐 필요 없으니까 파면시켰고, 조선총독부는 중추원을 설립하여 한국인들의 견해를 수용했다. 중추원이라는 걸 설립했죠. 또 한국인들을 요직에 앉혔다는 거예요. 중추원의 의장은 조선총독부 2인자인 정무총감이 맡았고 한국인들은 찬의나 부찬으로 참여했다. 찬의나 부찬의는 한국정부의 차관이나 국장에 해당하는 지위이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한국인들의 의견을 수용했다는 거예요. 중추원은 1910년에 설립되었는데 초기에는 이완용, 송병준, 박중양과 같은 조선의 고위관리 출신 인사들이 참여했다. 그렇죠. 이들은 조선왕실에 크게 실망하고 조선왕실을 몰아내고 일본이 근대국가를 수립하는 것이 한국인들에게 이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그렇죠 뭐. 조선왕실 인사인 이재왕과 이해창도 중추원을 참여했는데 이들은 그와 같은 생각을 해서 참여했을 수도 있고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하여 참여했다. 누가 참여했냐? 고위 관리들이 있고 그래요. 근데 고위 관리들을 보면 어떤가요? 고위 관리도 있고 조선왕실 인사도 있죠. 하여간에 뭐 이제 고위 관리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이렇게 한번 보라는 거예요. 이완용이나 송병준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뭐 친미파, 친일파, 친러파들이 있지만 근대화를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는 또 근대화를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조선왕실이 근대화를 추진했냐는 거예요. 집권만 하면 다른 근대적 조치를 실시하려고 했죠. 근대화를 추진하려 하는 관리들을 파면시키고 제거하고 그래요. 그럼 근대화를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종족 의식이 약하면 그냥 조선왕실 몰아내자. 또 종족 의식이 있더라도 근대화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조선왕실을 몰아내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례는 많다는 거예요. 그 이란을 보면 그런 곳에서도 몰아내려고 폭동을 일으키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희망 조선왕실이 개혁을 안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이라는 것도 거기에는 선악이 없다는 거예요. 한국인들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여러 종족들이 한국과를 이루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미국 보라는 거예요. 중국도 그러고. 종족 의식이 약하다. 한국인들에게 이로운 게 뭐지? 뭐 여러 종족이 어울려서 살면 어때? 뭐 그렇게 생각하면 조선왕실은 가망이 없고 그럼 몰아내고 그냥 일본이 되자. 여러 종족이 어울려 살자. 그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전 세계에. 그 사람들이 다 악인이냐는 거예요. 그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또 조선 왕실 인사들도 있더라. 이재환, 이해창, 조선 왕실 인사죠. 뭐 부귀영화를 계속 누리고 싶으니까 참여했겠죠. 조선 왕실이 멸망함에도 불구하고. 아니면 이 사람들도 고종은 아니니까. 하여튼 조선 왕실을 일단 몰아내는 게 우리가 생각해도 맞다 생각하고 참여했겠죠. 1920년대 이후에는 갑신정변 인사인 박영련도 참여했는데 박영련은 갑신정변 때부터 근대화와 독립을 주장하던 이이다. 그렇죠. 독립을 한번 달성했죠. 일본군을 이용해서 청군을 몰아내면서 독립을 한번 달성했다는 거예요. 독립이 불가능한 상태에서는 한국인들에게 이롭게 한국인들에게 이로운 근대화가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참여했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의 성향과 생각은 잘 안 바뀐다는 거예요. 평생을 근대화와 독립을 생각했는데 이 사람이 성향과 생각이 바뀌었다?
꼭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박영효와 비슷한 인사로 1941년 중추원에 참여한 개화파 인사 윤치호가 있다. 독립운동가로 알려진 최리는 1934년 참의로 임명되었다. 독립운동가 출신도 있고 갑진연맹 인사도 있고 그렇죠. 이들이 참여한 이유는 한국인들에게 이롭게 근대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생각과 더불어 한국인들이 우선 실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한국의 탈레반 역사가들은 조선 총독부가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과 크게 다르다. 사실이냐는 거예요. 독립운동가 같은 반국가적 행위를 하더라도 안중근과 같이 암살과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벌은 가벼웠으며 실력 양성으로 노선을 바꾸거나 일본 정부에 협조하면 중용했다. 다 박용효도 그러하고 뭐 윤치호도 그러하고 또 3.1운동에 가담한 최린도 그러하죠. 3.1운동 주범들을 어떻게 처리했냐는 거예요. 그냥 사법적으로 처리했다는 거예요. 조선과 비교하면 또 현시대 한국과 비교해도 아주 가볍죠. 그랬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다는 거예요. 중치원 외에도 1920년대에 이르면 부읍, 면 협의회나 도평의회 등의 지방 자문 의결 기구가 설립되었고 지역 유력 인사들이 선거민 임용을 통해 참여했다는 거예요. 한국인들이. 살펴보았듯이 많은 한국인들이 조선 총독부에 참여했기 때문에 한국인 출신 민간인들은 그들을 통해 조선 총독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한국인들이 많이 참여했으니까 얼마든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죠. 그들을 통해서. 사람의 성향과 생각은 잘 안 바뀐다는 거예요. 현 시대에 이해하려면 어떻게 보면 되나요? 이재명을 보라는 거예요. 근대적 인사처럼 행동했지만 부동산 정책이건 또 뭔가요? 뭐 양국법이건 노란봉투법이건 반근대적 조치 실시하잖아요. 그 사람들의 생각과 생각 안 바뀐다. 말은 다르게 할 수 있지만 그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박영효, 윤치호처럼 근대화와 독립을 생각하는 사람이 뭐 그래요. 매국노가 된다.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뭐 힘도 없는데 저항하면 뭐 하나요? 희생자만 생기는 거죠. 다 살이 될 수도 있는 거죠. 팔레스타인처럼 쫓겨날 수도 있는 거고. 그럴 바에는 실력이나 양성하자. 그게 한국인들에게 이롭다. 그렇게 생각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게 맞는 거죠, 사실은. 민간인과 조선 총독부의 관계를 도면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 도면을 보라는 거예요. 민간이죠. 민간이 영향을 미치나요, 안 미치나요? 직접 참여해서 이제 영향을 미치는 거죠. 이 도면은 차단됐나요, 안 됐나요? 차단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 정확하게 알아라는 거예요. 중추원을 통해서 참여할 수도 있고 또 시험을 통해서 관직을 들어갈 수도 있었죠. 또 뭔가요? 또 지방에는 지방의회도 있었던 거죠. 참여가 됐다는 거예요. 또 뭔가요? 간접적 영향도 미쳤나요? 안 미쳤나요? 미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참여한 사람들을 통해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었고 또 뭐 그 당시에 1920년대면 조선일보도 있고 동아일보도 있고 다 언론사도 있었다는 거예요. 언론을 통해서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뭐 시민단체는 없었냐는 거예요. 공식적인 시민단체도 있었다는 거예요. 신관에 있었죠. 또 조선 총독부도 영향을 미칠 수 있죠. 그런 한국인들을 통해서 선전을 할 수 있는 거고. 또 학교를 설립해서 또 교육을 통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고. 많은 영향을 미쳤죠, 실제로. 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거죠. 정책을 실시하는 거는 이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고, 뭐 교육이나 선전은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조선 총독부는 중추원과 부읍 면의회나 도평의회에 참여한 한국인들을 통해 민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참여한 이들을 통해서 영향을 미친다. 이게 이제 직접적인 영향이죠. 이는 조선 총독부에 참여한 한국인을 통해 한국인 출신 민간인들이 영향을 미치는 것과 같다. 한국인은 양쪽으로
조선총독부에 참여한 한국인들은 양쪽으로 이용되는 거죠. 조선총독부는 교육을 통해 영향을 미칠 수 있었고 영향을 미쳤다. 조선총독부는 학교 설립을 중시했는데 그 결과 1910년 100여 개에 불과하던 학교는 1940년에 이르면 6천 개에 이른다. 굉장히 많이 늘었죠. 총독부 시절에 설립된 학교와 교사를 통해 1950년 이승만은 의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었다. 뭐 의무교육을 실시하기 싫어서 조선왕실이 실시 안 했냐는 거예요. 학교하고 선생이 있어야 실시할 수 있죠. 그래요. 이승만이 이제 의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뭐가 있냐는 거예요. 학교와 선생이 있었다는 거예요. 교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조선총독부는 반국가적 행위를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언론활동도 허용하였으며 시민단체 활동도 허용했다는 거예요. 1920년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설립되었고 1927년에는 4만 명이 참여한 신간회가 조직되었다. 총독부 시절 한국인들이 조직한 단체 중 가장 큰 단체이며 신간회는 인수정부 같은 다른 단체를 일체 인정하지 않았다. 총독부 시절의 가장 큰 단체는 1927년에 설립된 신간회였다는 거예요. 신간회는 무엇을 주장했나요? 민족 유일당이다. 다른 거 다 인정 안 하겠다 이랬다는 거예요. 누가 인정했냐는 거예요. 총독부 시절에 임시정부를. 일본 패망 이후에는 인정받았냐는 거예요. 선거 결과 다 봤잖아요. 결론적으로 조선총독부는 한국인 출신 민간인들의 영향력을 완전히 차단하지 않았고 오히려 많은 통로를 만들어 한국인들의 의견을 수용했다. 그 사실이라는 거예요. 권한이 집중되어 있으면 조선왕실 그러니까 차단 역할은 없었던 거죠. 하지만 견해를 계속 전달할 수 있는 통로는 많았다는 거예요. 권한이 집중되어 있으면 조선왕실처럼 독단적으로 인치를 실시하기 쉽다. 하지만 조선총독부는 다양한 통로를 만들어 한국인들의 의견을 수용하며 법치를 실시했다. 왜 했을까? 예전에 계속 설명했잖아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 시대 많은 인사들이 조선왕실을 몰아내고 일본이 직접 근대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에도 이유가 있는 법이다. 왜 그랬을까? 조선왕실을 몰아내야 한다. 조선 고위 관리들만 그런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전에 살펴봤죠. 100만 명이 서명을 해서 그 민간인들이 조선왕실 몰아내야 된다. 일제대가 추진했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법치를 실현했냐는 거예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아무것도 안 하더라. 그 희망을 못 보는 거죠. 반대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조선왕실이 1884년부터 근대화를 추진했다. 아니면 94년이라도 추진했다. 그러면 근대화를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고위 관리도 마찬가지죠. 이완용 같은 사람도, 송병준 이런 사람들이 조선왕실을 버렸겠냐는 거예요. 그것도 생각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희망을 봤다. 근데 희망이 없다. 근대국가를 수립해야 되는데 그런 걸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이번 시간에서 마치겠습니다.